그다음에 퇴직금입니다.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를 하게 되면 사업주의 의무는 이제 금품 청산의 의무를 지는데 그 청산해야 될 금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금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임금, 이걸 이제 퇴직금이라고 하는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1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1년 근무한 경우 30일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2년 근무하면 61분이 되겠죠. 31분 평균임금 곱하기 2. 그러면 1년 6개월을 근무했다라고 하면 31분 평균임금의 1년 6개월치 월할 계산까지 다 해야 됩니다. 예를 1년이 넘어가면 일할 계산, 월할 계산 다 해야 됩니다. 퇴직금은. 예를 들어서 1년 3개월 10일, 그러면 1년 3개월 10일치 퇴직금이 다 지급이 돼야 되죠. 그래서 1년 3개월 했다라고 해서 1년치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당연히 이제 지급이 안 되겠죠. 그리고 4주간 평균에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주간 평균에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그래서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단시간 근로자는 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이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는 그거보다 더 짧은 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런 근로자들은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로자가 청구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사업주가 의례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줄 수는 있어요. 지급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 다음에 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월 31일자로 이제 까지 근무하고 9월 1일자로 퇴직을 한다라고 하면 9월 1일 이전 3개월, 8월, 7월, 6월 이렇게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러니까 6월, 7월, 8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일수 그러면 6월은 30일이죠. 7월은 31일입니다. 6월보다 하루가 더 많아요. 8월도 31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달력을 보면 최소 28일, 2월은 28일이 있는 달이 있고, 아니면 29일 있을 수도 있고, 30일인 달이 있고, 31일인 달이 있어요.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 퇴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총일수가 달라집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라고 하면 그 기간의 총일수가 31일 더하기 31일 더하기 6월은 30일, 그래서 92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월 달을 끼고 퇴직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 89일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그러면 이제 하루치 임금이 나오겠죠? 곱하기 31분 하면 1년치 퇴직금이 됩니다. 1년치 퇴직금. 이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 임금을 구하고 거기에 365일분의 총 재직 일수를 곱하면 일할 예상까지 정확한 퇴직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임금 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시간의 수당, 상여금, 기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은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금품. 그래서 임금 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설,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 학예 휴가비. 그럼 이런 것들은 설과 아니면 추석, 그 상여금이 지급되는 월을 끼워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더 높은 게 아니냐. 아니면 매년 연차수당을 매년 1월 달에 주는데 이 1월을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인 3개월에 끼워서 퇴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9월 추석 지나고 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더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매월 주는 금액이 아니라 연 단위로 산정하는 금액은 평균임금 그 월에 주는 월에 포함을 시켜서 주는 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12개월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에 상여금을 100만 원을 주고 설에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퇴직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3개월 안분을 해요. 그래서 언제 퇴직을 하든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에 따라서 평균임금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월 주지 않은 그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이제 상여금이나 금품들은 12개월로 나누어서 3개월 평균임금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할 때 주는 돈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해야지 주는 돈이에요. 중간에 줄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기존에 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2012년 7월 26일부터 신설이 돼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법에서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물론 이제 근로자들이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주의 필요에 의해서 중간정산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할 시점, 퇴직 직전 3개월간 그 평균 임금을 산정해서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연공급제 그런 이제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지날수록 근속이 오래될수록 임금이 올라갑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월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뭐 20년, 30년 근무를 하면 월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이제 퇴직 시점에 월급이 가장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퇴직 시점의 월급으로 전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을 하게 되면 사업주로서는 상당히 한 번에 이제 목돈에 부담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가 퇴직금을 매년 정산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의 그 근로자의 요구 그리고 사업주의 승낙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근로자한테 요구를 하라고 사업주가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근로자들은 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주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내고 사업주가 매년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노후를 위한 목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취지인데 목돈 마련의 취지인데 그게 형해화가 되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서 사업주가 주다 보니까 근로자는 퇴직할 때 실제 퇴직금은 이미 다 받아서 써버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신설을 하게 된 거죠. 근로자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사업주가 승낙을 해도 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간정산 사유는 지금 보면 9가지 사유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내 명의,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죠. 주택을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사유로 명시를 했죠. 그 다음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쉽게 말하면 전세보증금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이제 전세 세입자로 삽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를 올해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해요. 그럼 목돈이 들어가겠죠. 이 경우에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로자를 위해서 중간정산 사유를 명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하나의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에 한 번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로 인한 중간정사는 그 사업장에서 한 번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전세금으로 인해서 을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한 번 받았어요. 그러면 2년 후에 뭐 몇 년 후에 또 중간정사 전세금 그 집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0으로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그러니까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그러니까 본인이나 근로자의 배우자나 본인 근로자의 부양가족이나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 치료를 받거나 통원 치료도 해당이 되고 뭐 입원 치료도 해당이 되고 이건 이제 의사 그 병원 진단서에 이제 따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유에 해당이 돼서 근로자가 병원비를 이제 부담을 해야 돼요.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0을 초과해서 부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이 경우도 중간정산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호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소위 임금 피크제입니다. 임금 피크제는 일정 연령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정년이 우리 사업장은 60세다라고 하면 58세가 되면 임금의 뭐 10%를 줄입니다. 59세가 되면 임금의 20%를 줄이고 퇴직하는 해는 뭐 임금의 30%를 줄여요. 이게 이제 임금 피크제입니다. 이 경우에 중간정산을 만약에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자로서는 상당한 퇴직금의 불이익을 봐요. 왜냐? 퇴직 직전 산정사유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퇴직일 직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은 기존에 받던 임금의 30%가 삭감되어 있는 임금이에요. 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해서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상당하게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중간 정산을 이미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가 1년차 시행돼서 10% 임금이 감액이 되면 그 1년 이제 2년차 20% 감액되기 전에 또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중간정산 사유를 준 겁니다. 그 다음에 6의 2조는 2항은 뭐냐면 6조의 2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 근로 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이 경우가 이제 근로 시간 단축입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경우가 많냐면 근로 시간을 이제 단축할 수 있도록 그 단시간 근로로 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들이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뭐 4시간 아니면 3시간 뭐 이렇게 이제 단축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로자들이라고 소위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근로시간 단축 전에 하지 않으면 이 위에 임금 피크 제외 같이 상당히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죠. 퇴직금에서. 왜냐?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월 200만 원씩 받았었어요. 그런데 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에 20시간밖에 안 하죠. 그럼 월급은 100만 원으로 줄겠죠. 200만 원으로 받다가 200만 원을 받다 퇴직하는 경우하고 100만 원을 받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2분의 1 이상 줄어듭니다. 2분의 1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퇴직금의 2분의 1, 반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 전에 반드시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둔 겁니다. 그 다음에
6개 3문 법률 제 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이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됐죠.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주에 최대 연장 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더하기 12시간 하면 최대 52시간을 초과를 못합니다. 일주 근로시간이.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기 전,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주에 68시간까지 가능했어요. 최대. 왜냐하면 일주 5일 동안에 12시간을 하고 주말에 8시간, 8시간씩은 별개 근로로 했기 때문에 68시간씩이 가능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매 주마다 68시간씩 근로를 시키고 초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던 사업장이 있을 수가 있죠. 이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은 이제 받고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이제 받아왔죠. 근데 근로시간 이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소위 말하는 뭐 초과근무수당, 특근수당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줄어든 수당을 받다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근로자가 기존에 받아오던 임금보다 임금에 비해서 퇴직금이 줄기 때문에 그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사유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7호는 이제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를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고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하도록 하거나 근로자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중간정산을 해주는 경우에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무효. 쉽게 말해서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걸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다시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물론 무효인 중간정산에 따라서 지급한 그 중간정산 금액을 나중에 이제 부당이득으로 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어쨌든 퇴직 그 중간정산, 이 중간정산 사유,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무효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는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새로이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취업 규칙입니다. 이 취업 규칙은 사업장에서 그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이나 복무 규율이나 이런 이제 근로자들 전체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 내용을 사용자가 작성해 놓은 규범을 통칭해서 취업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취업 규칙은 사업장마다 이제 명칭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업장에서는 뭐 취업 규칙이라고 쓰고, 어떤 데서는 뭐 복무 규정, 어떤 데서는 뭐 인사 규정,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근로자의 근로 조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 조건이나 복무 규율 등을 정해놓은 규칙을 통칭해서 취업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취업 규칙은 근로자가 10명 이상,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무적으로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신고를 할 때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서를 첨부를 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취업규칙을 처음에 작성할 때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를 들어야 됩니다. 의견 청취는 합의, 동의, 의사 합치가 아닙니다.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의견을 들은 것에 해당될 수가 있죠. 그래서 찬성 의견이든 반대 의견이든 그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그 취업규칙을
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취업규칙이 작성이 됐어요. 되고 난 이후에 그 취업규칙은 반드시 변경해야 될 필요가 변경해야 될 필요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관계법이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사회 현상이 변경이 되거나 기업의 사정이 변경이 되거나 이러므로 인해서 그 처음에 작성했던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변경은 그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이 불이익한 것인가 또는 불이익하지 않은 것인가에 따라서 변경 절차가 달라집니다. 먼저 취업규칙의 내용이 불이익하다, 근로자한테 불이익한다라고 하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불이익하지 않다라고 하면 의견 청취를 거치면 됩니다. 의견만 들으면 돼요. 그러면 근로자한테 불이익하지 않다라고 하면 근로자 집단의 의견만 들으면 됩니다. 물론 근로자 집단이 반대할 리는 없겠죠.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에 대해서는. 근데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도 듣지 않고 변경을 한다. 이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 처분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불리한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이 의견 청취는 효력 요건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의견 청취는 절차적인 그 요건, 요식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그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 절차는 효력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효력이 발생을 하고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누가 보더라도 불이익한 변경은 맞는데 이 변경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변경에 대한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효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사유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으로 인해서 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 변경을 인정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그 효력은 없다. 그리고 당연히 불이익 변경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 벌금 500만 원이야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뭐냐면 임금 피크제죠. 최근에 이제 과거에 임금 피크제를 한참 많이 이제 도입을 했어요. 기업들이 그 연령이 고령화가 돼가면서 그 근로자들이 이제 고령화가 돼가면서 임금 피크제를 사회적으로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금 피크제는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변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년은 그대로 두면서 임금을 일정 시점부터 감액을 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제도라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임금 피크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그 무효 소송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의 절차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를 보면 먼저 불이익 변경의 의미입니다. 불이익 변경은 취업 규칙에서 종전보다 근로 조건을 낮추거나 새로운 복무 기회를 정하는 것, 더 제한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 이것들을 불이익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근로조건 규정을 삭제하거나 근로자한테 주던 그런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이것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불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징계 사유를 신설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기존에는 징계 사유가 뭐 5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사유를 추가적으로 뭐 하나를 신설한다든가 기존에는 없었던 사유를 신설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불이익 변경의 이제 대표적인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불이익 변경은 좀 구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변경 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경을 뭐 취업 규칙을 3개를 변경을 합니다. 조항을 3개를 변경을 하는데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급여 항목은 좀 깎으면서 일부 급여 항목은 뭐 더 올려요.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총 근로자한테 급여가 상승이 된다. 이러면은 일부 급여 항목이 삭감이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급여가 상승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변경 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유기적인 관계를 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 근로자한테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성과 연봉제에 해당이 됩니다. 성과 연봉제는 평가를 통해서 이제 연봉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상위 평가를 받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기존보다 연봉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하위 평가를 받는 근로자들은 기존보다 연봉이 깎여요. 이런 근로자들은 예를 들어서 성과연봉제 설계를 95%는 기존보다 많이 받지만 5%는 기존보다 급여가 감소된다. 일부 근로자, 대다수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소수의 근로자한테는 불리한 제도가 확실합니다. 이 경우는 불이익 변경으로 봅니다. 변경으로 인해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서 단 한 명의 근로자라도 불이익을 본다라고 하면 그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이거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그 제도를 적용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희망퇴직 같은 경우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익 변경의 판단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의견 청취 방식입니다. 의견 청취는 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대표자의 의견 청취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개별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아니면 노동조합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 방식을 통한 집단적인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집단이 다 모여서 서로 간의 회의 방식을 통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이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대 의견이든 뭐 찬성 의견이든 그 의사의 합치는 아니고 의견 교환 절차입니다. 의견 청취는. 그래서 의견 청취는 노사 간 협의와 의견 교환하는 절차이고 그 형태가 반드시 합의에까지 도달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는 말씀드렸듯이 훈시 규정으로 효력 규정이 아닙니다. 의견 청취를 하지 않더라도 그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영향을 주진 않느냐면 불이익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기존과 동일한 뭐 형태의 변경이거나 내용의 변경이거나 기존보다 유리한 변경이기 때문에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견 청취 효력은 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없으나 절차적으로 그뭐 과태료 조항은 변론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불이익 변경은 다릅니다.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죠. 그리고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이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근로자,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집단적인 회의 방식을 통한 자유로운 동의. 이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동의 방식입니다.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되고 근로자의 회의 방식을 통한 자유로운 동의입니다. 자유로운 동의.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근로자의 이제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전체 근로자를 뭐 회의실이나 아니면 강당에 이렇게 다 집합을 시켜요. 물론 사업장 규모가 크거나 사업장이 뭐 지역으로 나눠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집합을 시킬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뭐 부서별 아니면 그룹 단위별, 지역별로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장에서 아니 회의실에서 강당에서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그럼 근로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 방식으로 답변도 해주고 그 이후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개별 동의서를 나눠줍니다. 찬반을 표시할 수 있는 동의서를 나누어줘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찬성, 반대 표시를 해서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제 무기명 투표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기명으로 하더라도 찬반을 자유롭게 표시해서 밀봉해서 제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동의를 받는 방법 중에 이제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가 연명부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자 이름을 쭉 하나의 그 이제 종이에 기재를 하고 위에부터 찬성 반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그러면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근로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다 알겠죠. 이런 경우는 자유로운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하자가 있는 동의로 봐요. 그래서 불이익 변경의 효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서장이 개별 근로자를 면담해서 동의서를 받는 경우, 개별적으로 이런 경우도 자유로운 동의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절차상하자로 무효로 된다라는 거죠. 동의 절차가 없었던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공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부서별, 사업소, 지구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런 이제 포괄승계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 퇴직금 지급 룰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한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런 이제 근로자 집단의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이제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례를 보면 회람이나 개별적 통제 방법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 규정의 개정 사실을 알린 바는 있으나 전 직원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사업장별로 모이게 한 후 규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직원들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취한 바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불이익 변경 절차가 무효다라고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묵시적인 동의가 가능한가 여부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사용자가 동의를 그냥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근로자들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합니다. 수년 동안. 그러면 이거를 다 묵시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사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노동조합의 개정 보수 규정의 내용을 통지한 사실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종전 급여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피고회사 노동조합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묵시적인 동의. 근로자 집단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에 동의했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취업규칙 개정을 함에 있어서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수년간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 그 개정된 내용을 다 적용을 했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사유만으로 그 동의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묵시적인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근로관계의 시작부터 그 종료, 퇴직금까지 그리고 취업규칙 내용까지 모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